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인삼 하다 말았죠. 예. 오늘 우리 이제 인삼 작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해가림 시설까지 저기 원예 시설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해가림 시설까지 끝내는 거로. 이 해가림 시설이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하고 하나하나씩 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때 오늘 유인물 다 받으셨죠? 체계도 하나 나갔고 그 다음에 인삼하고 해가림 그 다음에 원예 시설까지 기출문제 총 10페이지짜리 나갔습니다. 자, 우리 이론 교재는 216페이지 펴시면 되고 216페이지. 자, 오늘 우리 배울 게 이제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인삼 손해보장. 이 품목 이름이 좀 복잡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그냥 수확 감소 인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작물 특정 시설 종합으로 바뀐 이유가 작물은 보장하는 손해가 종합 위험이 아니고 뭐예요? 특정 위험이고 시설은 종합 위험으로 보장하는 인삼 손해보장이라고 했는데 이 인삼 손해보장 방식은 생산비 보장의 개념도 있고 수확 감소의 개념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예전에는 수확 감소로 이렇게 편제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2-2 이론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할 때는 연금별 보상 가액이라고 하는 일종의 생산비를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수확이 어느 정도 줄어든가를 판단하는 피해율 산정을 할 때는 수확 감소처럼 기준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기준 수확량의 비율만큼을 피해율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수확 감소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섞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수확 감소라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작물 특정 시설 종합 인삼 손해보장 방식 이렇게 명칭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보험의 목적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보험의 목적은 인삼이죠. 인삼. 근데 이 인삼의 그 재배 과정 배경적인 좀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인삼은 뿌리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먹는 거니까 이거 정식할까요? 파종할까요? 정식할까요? 파종할까요? 두 가지를 다 하죠.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일단은 얘는 가을에 파종을 해요. 가을에 파종을 해서 또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가을에 파종을 하는 거는 어디에서 파종을 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이제 아기들 좀 비성숙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 키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인큐베이터에 해당되는 모밭이라고 있어요. 모밭. 여기에 일단 파종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인삼은 이렇게 단연간 키우지요. 보통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하루에 한 봉 먹는 거 몇 년간 6년간 이 6년간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물을 한 해 한 해 계속 같은 밭에서 키우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 질소에 관련된 비료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밭이 염분기를 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염류 장애를 일으켜서 보통은 4년 이상 키우게 되면 잘못하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인삼밭에서 키우고 나서 다시 인삼을 키울 수가 없지요. 10년 정도는 지나야만 인삼을 다시 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인삼을 키우고 있는 밭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6년 키우고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정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밭이 있고 삼포라고 불리우는 인삼밭이 있는데 다음 농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본밭에 심는 게 아니고 예정지라고 불리우는 모밭에다가
일단은 인삼을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했으면 얘가 그 이듬해 봄에 싹을 틔워요. 그걸 출하라고 부릅니다. 출하. 이 시기가 언제냐니까 보통은 4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봄에 출하를 해요. 싹이 나왔겠죠. 이때를 우리는 1년근이라고 불러요. 1년근. 근데 인삼은 보험의 목적이 2년 이상이어야 되죠. 2년 미만은 인수 제한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봄밭에다가 옮겨 심을 수가 없으니까 한 해를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 봄에 어디에다가 봄밭에다가 예정지로 만들어 놓은 봄밭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게 됩니다. 정식하게 돼요. 그럼 이때가 연근으로 따지자면 얘는 몇 년근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얘가 2년근이에요. 얘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목적물이 되겠죠. 그런데 보험의 판매 시기가 파종을 10월 달에 하니까 10월 달에 11월 달에 수확을 가을에 하니까 수확하고 판매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인삼 상품의 보험 판매 시기는 11월 달부터 보험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가을 6년 가을에 뭐를 하겠어요? 인삼을 뭐 한다? 수확을 하겠죠. 그죠? 맞나요?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 인삼은 1형하고 2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1형은 보험 시기가 5월 1일부터 해서 4월 30일, 이듬해 4월 30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2형은 11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두 개의 상품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두 개의 상품이 있느냐니까 이 인삼을 파종해서 수확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자, 이때 보면 그 다음 봄에 2년근이 돼서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이때도 몇 월 달이에요? 봄이니까 4월, 5월이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1형이 없었어요. 상품이 없었고 2형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11월 달이니까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무보험 기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럼 이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농민은 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더라 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5월 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1형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생기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일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인삼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 이 인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년근 이상 6년근 미만의 인삼만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2년근 이상 6년근 미만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삼은 2년근부터 5년근까지만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직전 연도 1형 상품에 가입한 5년근 인삼은 6년근으로 뭐 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다. 단 그 보험 가입 기간의 종기가 10월 31일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직전 연도 일형 상품에 가입한 5년근 인삼은 6년근에 가입이 가능한데 10월 31일은 초과할 수 없다. 얘가 왜 때문이냐니까 일형 때문이에요. 일형. 자, 5월 1일 날 5년근 인삼을 가입을 했어요. 5월 1일 날 봄에. 그럼 그 다음 이듬해 봄이 되면 얘는 몇 년근이 돼요? 6년근이 되는데 수확을 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했죠?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또 무보험 기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직전 연도 일형 상품에 가입한 몇 년근? 5년근 인삼에 한해서 뭐를 가입을 할 수 있다? 6년근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보험 종기는 수확을 하고 나면 보장을 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1형과 2형이 필요로 한지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2년근 이상 6년근 미만, 그러니까 2년근부터 5년근까지만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6년근짜리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 직전 연도 1형 상품에 가입한 5년근 인삼은 6년근에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의 종기는 10월 말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 됐죠? 자, 보험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그럼 보험 기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내 1형이든 2형이든 이 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는 자,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는 특정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특정 위험이다. 그러면 이 특정 위험의 반대인 종합 위험은 시설은 종합이죠. 시설은 종합이에요. 이 종합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장한 반면 인삼의 작물은 특정한 위험만 보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위험을 보장하더라? 강, 태, 우, 집, 화. 강태우 집에 불이 났죠. 그래서 냉장고도 폭삭, 침대도 폭삭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가 몇 개? 9개입니다. 근데 이제 강풍과 태풍은 하나로 잡으니까 8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냉해, 폭염, 침수, 폭설 이렇게 한 게, 뭐 폭염, 폭설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 이제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 손해평가의 개관 다음이 각 품목별 보장하는 손해, 보장하지 않는 손해 암기 코드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건데, 얘는 왜 특별히 다른 품목과 다르게 얘가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의 자연재해에 있는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저가 종료 이후는 7종 특정 위험으로 바뀌죠. 그죠? 저가 종료 이후의 특정 위험도 이와 같이 7개를 보장을 해요. 뭐뭐 보장? 강태우 집에 불이 났는데 일가가 다 불이 났다라고 했죠. 7개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때의 재해와 이때의 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지난 그 8회 시험에 출제된 거는 저가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 7가지에 대해서 물어본 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올해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걸 정리해둔 걸 오늘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 몇 가지
차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줄을 꺼두면 되겠죠. 자, 얘 이름이 태풍인데 이 태풍은 뭐를 포함한다? 강풍을 포함합니다. 태풍은 태풍특보가 내려져야 돼요. 태풍특보. 자, 여기서 말하는 태풍특보라고 하면 당연히 기상청에서 내려지겠죠. 그죠? 기상청에서 발령한 태풍특보. 태풍특보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보하고 경보. 이 태풍특보가 발령 지역의 태풍 불면 바람과 비를 의미하더라. 기상청에서 태풍특보를 발령한 때 그 발령한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더라 해놓고 중요한 거 또는 이라고 했어요. 5월 또는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5월에 또는 나눠드린 유인물 또는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만족을 하면 제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태풍특보가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순간풍속 초속 14m/s 이상의 강한 바람 초속 14m/s 이상의 강한 바람. 그러니까 이게 얘가 뭐예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강풍이겠죠. 강풍.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현재 이론서에는 기상 관측 세 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이론서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22년도 약관이 변경이 되면서 기상 관측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2년도 약관이 변경이 되면서 23년도에는 얘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기본서 30페이지를 볼까요? 기본서 30페이지. 자, 이게 현재 이론서 기준이에요. 그죠? 자, 거기 1번 인삼 작물 특정 위험 해가지고 태풍 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특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강풍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상 관측 장비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없지요. 이게 전부 다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이론서를 기준으로 하되 23년 3월 말이 되면 농공원에서 약관을 개정된 약관들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이론서가 출간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새로 이론서가 나오면 이게 약관대로 변경이 되었는지 또 너무 바쁘셔가지고 빠뜨렸는지 그러면 우리 시험 기준은 약관과 상관없이 무조건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론서가 수정이 되면 적용을 하시고 수정이 안 되면 그냥 이론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컨대 약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이제 변경이 될 예정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상 관측 장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총 몇 곳에 세 곳의 기상 관측 장비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값을 한다고 했죠. 그죠? 세 개의 기상 관측 장비 중 가장 큰 값을, 그러니까 이 초속 14m/s라고 하는 이게 기상 관측 장비 세 곳에서 나타난 측정된 자료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가 키워드로 제가 가장 큰 값, 세 곳의 기상장치까지.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폭설입니다. 폭설. 폭설. 뭐 같이 보시면 돼요. 뭐 이거 가지고 뭐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세 곳의 기상 관측 장비 혹은 관측소 같은 개념이니까 그 세 곳에서 가장 큰 값.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니까 폭설입니다. 폭설. 제가 이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요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폭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대설이라고 하면 대설. 폭설주의보, 대설주의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특보가 발령이 되죠. 대설특보가 발령이 되고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눈 이거 역시 또는 돼 있어요. 5월 5월. 자, 얘는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새롭게 쌓인 눈이 신적설이라고 하죠. 신적설. 신적설. 얘가 몇 센치? 5cm 이상. 자, 그러면 얘도 이 데이터가 필요로 하겠죠. 그죠? 얘를 측정하는 기상 관측 장비 또는 기상 관측소가 필요로 하겠죠. 역시 세 곳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가장 큰 값. 그러면 태풍하고 폭설은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통점. 특보 발령되었지요. 특보 발령되었지요. 그 다음에 또는 다 들어갔습니다. 기상 관측 장비 필요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가장 큰 값. 얘들 두 가지는 그래요. 얘들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집중호우 있습니다. 집중호우. 자, 얘도 이제 특보 발령이 됩니다. 호우에 대한 특보가 발령된 때 발령 지역의 비 이렇게 되겠죠. 비. 얘 역시 또는 5월이라고 돼 있어요. 5월. 맞나요? 또는 얘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몇 미리? 80mm 이상. 80mm 이상. 자, 얘도 기상 관측 장비 필요하죠. 세 곳의 기상 관측 장비에서 측정된 값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 없죠. 가장 큰 값이 없어요. 이 값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상 관측 장비, 세 곳의 기상 관측 장비에서 측정된 값이 24시간 누적 감수량 80mm. 그러면 A 장소, B 장소, C 장소가 있어요. 각각 24시간 측정을 했더니 얘가 80mm, 얘가 90mm, 얘가 70mm였다면 이거 인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가장 큰 값이 아니죠. 세 곳 모두 8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이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왜 얘들은 가장 큰 값으로 하고 왜 얘들은 가장 큰 값이 아닌 세 값을 모두 만족을 해야만 될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자,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냉해도 있어요. 냉해. 자, 일단 궁금하게 해놓고 냉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냉해. 냉해는 추라 및 전엽기. 시기로 봤을 때 얘가 4월에서 5월입니다. 4월에서 5월. 이때 이 최저 기온이 몇 도씨? 0.5도씨 이하. 그리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확인된 경우 그 피해로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냉해 파트 국이 살펴보시면 냉해도 기상 관측 장비 있어요, 없어요? 세 개의 기상 관측 장비 나오죠. 얘도 이 냉해 증상을 확인하는 게 세 곳의 기상 관측소 또는 관측 장비에서 해요. 자, 여기 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자, 얘 특보 발령됐죠. 얘 특보 발령했죠. 얘는 특보 있어요, 없어요? 냉해 특보는 없어요. 한파 특보는 있어요. 한파 특보는 있는데 냉해 특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과 3번, 4번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태풍과 폭설은 그 피해가 전역적입니다. 전역적인 거고, 얘들 두 가지는 국지성을 또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태풍이 불면 뭐 그 지역 전체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태풍 피해를 입는다는 거고, 역시 폭설이 오면 해당 지역의 폭설이 동일하게 피해를 입는 건데, 여기 있는 집중호우나 냉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거는 우리 동만 달라져도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냉해는 이 산을 끼고 있느냐, 산을 끼지 않느냐. 이 산을 끼고 있는데 그 산 바로 밑에 있는 곳에서는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또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런 지형적 특성이나 국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역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어디에 측정을 하더라도 모두 피해를 입은 곳이니까 한 곳이라도 가장 큰 값이 있으면 인정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 얘는 국지성이니까 똑같은 리에 가도 이 밭과 이 밭의 피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값이 다 맞아야만 피해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비교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특보가 발령되는 거 세 가지. 특보 발령. 그 다음에 두 가지 또는 얘는 태풍은 특보는 발령이 됐는데 그때 바람이 12m/s 바람이 불었다라고 한다면 피해 인정해요, 안 해요? 하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또는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기상 관측 장비를 활용하는 것 중에서 그 세 곳의 기상 관측소 또는 기상 관측 장비에서 측정된 자료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쓰는 것은 전역적인 피해를 주는 태풍과 폭설에 하나고, 지역적이나 국지성 혹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피해 유무가 달라지는 집중호우와 냉해는 기상 관측 장비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값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 세 곳 모두 이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폭염이 있어요.
폭염. 폭염은 특보가 있지요. 근데 현재 인삼에서는 특보에 대한 말이 없어요. 특보에 대한 말이 없고 얘는 한낮 최고 기온이 몇 도?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잎이 타들어간 증상이 확인되어야 되더라. 자, 그러면 왜 폭염은 특보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폭염특보는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어요. 어느 게 세요? 경보가 세겠죠? 온도 차이가 있어요. 주의보는 33도씨, 경보는 35도씨예요. 현재 우리 날씨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런 폭염에 대한 특보의 발령 조건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온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삼은 대표적인 온도가 낮은 음지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들은 작물이 생육이 보통은 20도씨 이내에서 잘 자라고요.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생육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특보나 주의보보다도 훨씬 더 낮지요. 근데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서 폭염에 가보면 얘는 33도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보 이상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인삼이 가지는 작물의 특성 때문에 온도가 낮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의 폭염은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얘는 2일 연속 33도씨 이상을 하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의 폭염과 그 다음에 인삼의 폭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온도와 날짜. 이런 것들을 괄호 넣기로 나올 수가 있겠죠.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묻는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냉해와 폭염은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증상을 확인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로 한번 살짝 그려보면 태풍, 그 다음에 폭설,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냉해, 그 다음에 폭염. 자, 이걸 살펴본다고 하면 특보, 그 다음에 최고값, 기상 관측 자료 중에 최고값 비교해 보면 얘는 다 들어가죠. 집중호우는 특보 발령하죠. 기상 관측 최고값 써요, 안 써요? 관측 장비를 쓰지만 안 하죠. 냉해는 특보 있어요, 없어요? 냉해 특보는 없다 그래. 한파 특보는 있어도 냉해 특보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냉해 특보 없죠? 그 다음에 최고값 써요, 안 써요? 두 개 다 안 써요. 맞나요? 폭염은 특보가 있나요, 없나요? 폭염 특보 없습니다. 그죠? 얘도 없고. 그래서 표로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암기하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봐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외에 뭐가 빠졌냐니까 이제 침수. 자, 침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비가 올 수 있는 게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원인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인삼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된 경우, 자 이때 이 다량의 물이라고 한다면 고랑 바닥으로부터 최소 15cm 이상의 다량의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물이 유입돼서 상면이 물이 잠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침수라고 부릅니다. 침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일곱 번째가 화재. 화재는 다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화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이 인삼과 시설, 해가림 시설은 화재가 주계약이라는 거. 화재가 뭐라고요? 주계약이라는 거. 조금 이따가 하게 될 원예 시설이나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 해당되는 작물들은 전부 다 화재가 특약이죠.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화재가 주계약이다. 그다음 여덟 번째가 뭐가 빠졌어요? 우박. 우박은 그 몽우리 정눈하고 정란운 사이에 발생하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서 주는 피해를 우리가 우박 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박은 크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이 인삼의 보상하는 손해, 이 8가지, 강풍까지 포함하면 9가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태풍, 집중호우, 그 다음에 냉해, 폭설, 폭염, 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적과전 종합비용과 비교해서 봐둬야 될 게 여기 있는 태풍은 똑같죠. 태풍은 똑같고, 집중호우 24시간 누적 감수량이 80mm인데 적과전 종합비용은 12시간 누적 감수량,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냉해는 적과전 종합비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폭설도 없고, 폭염이 적과전 종합비용에 있죠. 일소 피해에서 폭염이 나옵니다. 이때 이 폭염과 인삼의 폭염, 온도 차이, 날짜 차이 있다는 거 특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보험의 목적물이 이 보험 기간 내 이러한 손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보험금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거냐? 인삼은 좀 독특해요. 자, 인삼의 보험금은 수학 감소 보장 방식과 동일하게 얘는 가피자입니다. 가피자. 가가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 피는 피해율. 자는 자기 부담 비율. 자, 그러면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연금별 보상가액에다가, 이때 이 연금별 보상가액의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단위 면적이에요. 단위 면적당 연금별 보상가액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전체 면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곱하기 재배 면적. 이 연금별 보상 가액은 예전에는 막 원 플러스 원 해야 된다, 뭐 왜 해야 되느냐 막 말이 많은데 지금 아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연금별 보상 가액 줄 거예요. 이 연금별 보상 가액은 누가 정하느냐 하니까 농협하고 농업진흥청에서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인삼은 1년만 키우는 게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6년 단연간 키우다 보니까 수확 감소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을 할 때 연금별로 누적된 생산비를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년근일 때의 보상 가액과 3년근일 때의 보상 가액이 다르겠죠. 그래서 얘 값은 조건으로 주어질 거고 재배 면적 주어지면 이 두 개를 곱해서 뭐를 구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피해율. 피해율은 우리가 수학 감소에서 배웠던 평, 수, 미, 평과 똑같습니다. 자, 이 평, 수, 미, 평에서 기준이 되는 값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값. 아니요. 평, 수, 미, 평에서 기준이 되는 값. 평년 수확량이죠. 평이 기준이 되는 거죠. 맞나요? 수확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감소의 개념이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감소이기 때문에 기준값이 항상 필요로 한데 그 기준값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평년 수확량으로 하죠. 그 평년 수확량에 해당되는 것이 인삼은 기준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기준 수확량. 근데 이게 1년 만에 끝나면 그냥 기준 수확량이겠지만 이게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6년근까지 가니까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피해율은 지금 현재 이론서에 나와 있는 피해율은 1 마이너스 수확량을 뭐로 나눠요? 기준 수확량으로. 이때 이 기준 수확량은 연금별 기준 수확량입니다. 연금별 기준 수확량. 연금별 기준 수확량. 이 값에다가 피해 비율을 곱해요. 피해 비율. 피해 비율이 뭐냐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피해 면적을 뭐로 나눠요? 재배 면적으로 나눈 값. 왜 피해 비율이 필요한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이니까 얘하고 통분을 하면 연금별 기준 수확량 분의 연금별 기준 수확량 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얘는 연금별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얘를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면 되죠. 맞나요? 자, 이때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론서에 나와 있는 이 수확량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플러스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됐나요? 여기 왜 플러스가 됐을까요? 평수 미평이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왜 플러스 됐을까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괄호를 풀면 빼기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수확량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적어보면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이 될 거고 얘를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는 거죠. 맞나요? 이 기준값에
평년 수확량이 들어가면 평, 수, 미, 평이 되죠. 이 수확 감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될 게 뭐냐니까, 뭘 알아내야 되느냐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확 감소에서는 피해율을 구해야 되죠.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먼저 접근했던 게 뭐였어요? 수확량을 찾아서 기준이 되는 값에서 수확량을 빼주면 그게 감소량이 될 거고, 그 감소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미보상 감소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결국 알아내야 되는 게 뭐를 찾아내야 된다고?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수확 감소의 수확량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단위는 단위 면적입니다. 제곱미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단위 면적당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값들은 단위 면적당이라는 단위 면적을 단위로 한다는 거. 미보상 감소량 단위 면적당 안 적었다고 해서 단위 면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도 단위 면적, 얘도 단위 면적, 얘도 단위 면적, 얘도 모두 단위 면적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값에서 우리가 뭐를 이제 알아내야 되냐면 얘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뭐를 찾아내야 된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더라.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오면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빼고 거기다가 조사된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니까 결국 피해율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해야 되느냐니까 수확량 조사라는 것을 해야 돼요. 무슨 조사한다고요? 수확량 조사. 근데 이게 이제 단위 면적이니까 면적 조사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인삼에서의 면적은 이게 칸이라는 개념을 써요. 뭐를 쓴다고요? 칸. 인삼에 그 산포가 이렇게 있으면 인삼 밭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삼은 저온성 식물이니까 햇볕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로 해요? 해가림 시설이 필요로 하겠죠. 그 해가림 시설을 지주할 수 있는 지주목이 이렇게 있고요. 지주목이 있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이 쳐져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지주목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지주목. 그 다음에 이 지주목에다가 인삼의 그 두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고랑이 있을 거예요. 얘가 두둑이고 얘가 고랑이고. 그럼 인삼의 지주목이 가로에 해당된다면 이 두둑폭과 고랑폭 합치면 우리가 일항폭이라고 하죠. 요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세로값이 해당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인삼 한 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 통상적으로 인삼 그 밭에 가면 이 한 칸이 보통 한 평 정도가 된대요. 한 평. 3.3 제곱미터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인삼 그 밭의 그 칸 넓이 조사 보면은 보통 뭐 1.8 곱하기 1.8 하면은 3.3 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평 정도가 된대요. 자, 그래서 이 칸 넓이 조사를 해야 돼요. 칸 넓이 조사. 그래서 칸 넓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주목과 지주목 사이의 간격과 두둑폭과 고랑폭을 조사해서 이 칸 넓이를 조사를 하더라. 면적을 찾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분자는 무게에 해당되는 킬로그램이 나올 것이고 분모는 단위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죠? 이 분자 값에 해당되는 게 뭐냐니까
이 값과 이 값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조사 방법이 전수조사냐 표본조사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그러면 언제 전수조사를 하고 언제 표본조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삼은 언제 수확을 한다고 했죠? 가을에 몇 년근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재배를 했다면 6년근 재배를 하겠죠, 그죠? 인삼밭을 가봤더니 여기 1000제곱미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인삼밭에 1000제곱미터 전부 피해를 입었어요. 전부. 근데 이 인삼밭에 있는 인삼이 지금 3년근, 예, 3년근. 자, 이 3년근이면 얘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확할 수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00제곱미터의 이 산포에 있는 인삼작물을 모두 수확을 해서 무게를 탁 재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가사가 가셔가지고 1000제곱미터에 있는 인삼작물을 3년근짜리를 전부 수확을 해서 무게를 탁 쟀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멱살을 잡겠죠. 그죠? 우리 이제 손해평가를 할 때 조사하기 위해서 수확한 거는 누구 부담? 계약자 부담. 그럼 이 수확은 어디를 팔아? 팔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수확이 어려울 때, 수확하기가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 뭘 한다고요? 표본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가 이제 6년근이에요. 6년근. 6년근인데 가보니까 여기에는 이미 수확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 금차 수확을 할 거고, 아직 수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니까, 계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번에는 몇 제곱미터만 수확을 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6년근 수확기라면 수확이 가능하지만 현재 주인이 그거 수확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수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수확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돼요? 얘만 가능하겠죠. 이때는 조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전수조사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조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겠죠. 병충해도 발생할 거고. 그래서 얘는 무슨 조사를 해야 될까요? 표본조사를.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 표본조사는, 우리가 지금 인삼의 그 수확 가능한 시기는 수확 확인이 가능한 시기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확이 불가능할 때는 무슨 조사를 한다? 표본조사를 하고, 수확이 가능할 때는 무슨 조사를 한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전체 피해 면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칸수를 산정하고 표본 칸을 선정해서 그 표본 칸에 있는 인삼을 모두 수확을 해서 무게를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자값에 올라가야 될 내용은 표본 칸 수확량 합계가 되는 거예요. 표본 칸 수확량 합계. 그럼 이건 조건으로 줄 거예요. 조건으로 표본 칸 수확량 합계가 얼마입니다 줄 거예요. 그러면 얘에게 이제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면적은 표본 칸 면적의 합계겠죠. 표본 칸 면적의 합계. 표본 칸 면적의 합계. 그럼 이때 이 면적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니까 조사한 칸수가 몇 칸이고 그 칸당 넓이를 알 수가 있죠. 아까 칸 넓이 조사했잖아요.
지주목 간격 곱하기 이랑폭 플러스 고랑폭 한 값이 한 칸의 넓이니까 칸수, 표본 칸수 곱하기 칸 넓이를 하면 표본 칸의 면적 합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뭐가 되는 거예요? 조사된 수확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전수조사라고 했다면 이 분자값에 가야 될 게 전수조사라고 했다면 분자값에 가야 될 게 지금 전수조사할 수 있는 놈은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만 가능해요?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서는 수확한 수확량, 총 수확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금차 수확한의 총 수확량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 거는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이 총 수확량은 이번에 수확하는 수확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밑에 분모에 들어갈 거는 얘 면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차 수확한 면적 합계가 되겠죠. 이 수확한은 어떻게 하면 돼요? 칸수 곱하기 칸 넓이를 해주면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뭐가 붙어요? 피해 비율이 붙죠. 왜 피해 비율이 붙느냐 하니까 이 피해 면적이 표본 조사를 했을 때하고 전수 조사를 했을 때하고 피해 면적이 틀려요. 표본 조사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피해 면적이에요. 그렇죠? 아니 표본 조사는 피해 입은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학이 어려울 때. 맞나요? 이게 전부 다 피해를 입었다. 3년근이다. 전수조사 못하지요. 표본조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의 피해 면적은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피해 면적이 표본조사를 했을 때의 피해 면적은 피해 면적 이꼴 피해 면적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제 재배 면적, 그러면 재배 면적과 피해 면적을 하면은 피해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재배 면적이 될 거고, 이 중에서 80%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 80% 피해 입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혹은 피해 칸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칸수를 산정하고 표본 칸 내 인삼의 작물을 모두 수확을 해서 표본 칸 작물의 합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비율은 표본 조사할 때의 피해 면적은 피해 면적 또는 피해 칸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수조사였다. 그럼 전수조사라고 했다면 이 부분만 조사를 했으니까 이 부분만 피해를 본 거죠. 그렇죠? 맞나요? 그럼 요 위에 올라가야 될 거는 수확 면적, 금차 수확한 면적 또는 금차 수확한 칸수. 칸수에다 칸 넓이를 곱하는 거니까 비의 개념이므로 면적이 나와 있으면 면적으로, 칸이 나와 있으면 칸으로, 어떤 거는 면적, 어떤 거는 칸이 있으면 두 개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면 돼요. 만약에 칸수 기준이라고 보고 면적이 나와 있으면 면적을 칸 넓이로 나눠주면 칸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피해 면적에는 뭐가 갈 수 있다고요? 면적 또는 칸수가 들어가는데 표본 조사다 했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피해 면적 또는 피해 칸수. 전수 조사했다 하면은 여기에는 수확 면적, 금차 수확한 면적 또는 금차 수확 칸수가 돼요. 그래서 암기하기가 조금 쉬워요. 본 조사를 하면 피업 들어가죠. 피해 면적 또는 피해 칸수가 될 거고, 전수 조사를 했다면 금차 수확한 면적 또는 금차 수확한 칸수가 되겠죠. 표본은 피업이니까 피해 면적. 됐나요?
수는 수학 면적 또는 수학 한수. 가로 열고 앞에 뭐 붙어야 된다고요? 금차 수학한 면적, 금차 수학 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P의 비율이 이렇게 따로 붙은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느냐, 표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식을 여러분들이 이 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평수 미평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P효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는 수확량에 해당되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구할 때는 표본 조사를 했느냐 전수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됐나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P의 비율 역시도 조사의 방법이 표본 조사를 했느냐 전수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